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안경에 보면은 조그만 나무에 호두가 열려있죠. 볼펜이에요, 볼펜. 볼펜만한 나무에 호두가 열려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는 저 폰으로 붙인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실성에 실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하시는 분은 없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저쪽 제가 지금 우즈벡에다가 농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즈벡 쪽에서도 벌써 이미 조실성 호두나무가 나와 있어요. 다만 나무가 큽니다. 즉 호두나무는 페르시아 만지역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쪽에서 하나는 서진에서 유럽으로 갔죠. 유럽을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서 북아메리카, 호주, 남미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실크로드를 타고서 동진을 한 거예요. 옆집에서 옆집, 옆집에서 옆집으로. 그래서 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오아시스, 사막 막 이러잖아요. 환경이 열악해진 거죠. 호두나무가 자라는데 열악해진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이거 나 죽겠네. 식물체가 빨리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결실을 하잖아요. 여기 사모님들 계신데 이 서방놈이요. 왜 술 마시는 다음에 저기 노래방 가고 그런 데 가는지 알아요? 술을 못 이기고 막 죽었거든.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이 얘네가 그 실크를 타고서 사막을 건너오면서 점점 조실성으로 변화가 됐어요. 저기 터키라든가 우즈벡까지 와가지고는 2년차, 3년차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국까지 또 다시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중국까지 올 때 와서 신장 지역에 중국의 서쪽 신장 지역에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한 2년 만에 호두가 열리는 나무가 생겼어요. 그 나무 품종이 뭐냐? 품종 이름이 카카지라는 품종입니다. 카카지라는 품종에서 그걸 교잡해서 다른 호두나무들을 만들다 보니까 각성으로 막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뭐 중림계열이 되고 뭐 온계열, 여러분 요즘 온185 이런 하는 거잖아요. 온계열 되고 용영계열이 되고 여러 계열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실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농사 아직 안 짓고 귀농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해요. 자, 귀농을 하시는데 작물을 선택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게 포도든 아니면 사과든 작물을 선택하는데 그 기준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얘를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거부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농사짓다 보면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태풍이 하나 와서 저쪽이 싹 무너져야, 한쪽이 무너져야 너도 웃고 나도 웃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부여책에서 야, 저 전라도 지역이 야, 영광 깨져 막 이러고 응원을 해야 너는 부상받으면 되잖아. 나라에서 부상받고 그래서 살짝 웃고 우리는 잘 살아서 살짝 웃고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농업도 상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울타리 안에서 경쟁을 안 하고 살아나는 방법은 수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죠. 근데 땅도 넓어요. 그래서 인구 비율이 20대 1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국토의 면적의 인구 비율이 우리가 20배가 높아요. 그럼 이 얘기는 농업 경쟁도 20대 1로 치열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 딸기 있잖아요. 딸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유럽을 가보든 어디를 가보든 있죠. 우리나라 딸기가 제일 우수해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딸기가 아까운 게 있어요. 얘가 운송과 저장성에서 떨어집니다. 며칠만 가면 그냥 다 물러지네. 얘를 갖다 저 필리핀까지만 보냈으면 좋겠는데, 대만까지만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 못 보내요. 비행기 태워서 보내려니 단가가 막 너무 세게 올라가고.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호주는 어때요? 운송 저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호주항은요, 영상 25도, 이 그늘지구 선호한 영상 25도에서 1년 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만일 얘를 영상 5도 저온 창고에다가 보관하면 2년 동안 아무런 변질이 없어요. 캐시봉은 바라합니다. 그리고 견피로 쌓여있죠. 견피로 쌓여있으면 어때요? 운송성도 뛰어나죠. 아주. 세 번째로 사과나 딸기나 배나 얘네들은 뭘 먹어요? 열매 중에 과육을 먹잖아요. 과육을 먹죠. 근데 얘는 과의 인을 먹습니다. 견과잖아요. 그러니까 때깔이 필요 없어. 언제 어떻게 아세요? 착색, 착과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 안 씌웁니다. 네? 노동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호두는 수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단가면 어떤 걸 가야죠? 여러분들 뭐 호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인터넷에. 자, 호두의 가격은 미국 호두의 가격은 미국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정합니다. 세계 최대의 호두 생산국은 중국이에요. 미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1.5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인구는 몇 배가 많죠? 10배가 많죠. 세계 최대의 호두 소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최대의 호두 수입국입니다. 중국 자체가. 즉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때는 관세가 풀려가지고 미국 호두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가공용이든 뭐 아이스크림용이든 뭐든 많이 들어가요. 그때는 다른 나라들 세계 무역되는 호두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을 싸우잖아요. 관세를 서로 붙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시장 내, 중국 내 호두 가격은 급상승하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호두가 안 들어가 버리니까 세계 시장 가격은 조금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지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니까 지난 10년 동안요 호두의 가격이 2.3배가 올랐어요. 즉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분들 중국만 인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인도의 인구 플러스 한반도의 인구를 하면 중국의 인구가 똑같습니다. 지금 인도는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7% 8%대를 갖다가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유럽 공장들이 중국에서 빠져서 저쪽 동남아로 갔다가 다시 인도로 가고 있잖아요. 인도에는 호두가 생산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조금 됩니다. 한 4만 톤 정도, 4만 4천 톤 정도. 왜? 전부 다 미도대 아래예요. 그런데 저쪽 네팔 쪽으로는 고산지대가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쪽에서 그쪽 해발 3,000m, 4,000m대에서 아주 일부가 생산이 됩니다. 인도가 조금만 받쳐주면요 호두 가격 천정부지 오릅니다. 그래서 세계시장 단가는 계속 상승세에 있는 겁니다. 자, 호두 국내 자금률이 몇 프로예요? 8%. 8%라 되겠네. 5%만 해요. 지금 우리끼리 업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하면은 1.7%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호두 수입량을 보거든요. 통계청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호두 수입량은 약 5.6배가 늘었는데 5.6배가 늘었는데 호두 생산량이 5.6배가 늘었다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이 만실성 호두는 지금 당장 심어가지고 바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냐? 저기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학교 급식 하면은 전부 다 국산 농산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국산 농산물로 하게끔 되는데 호두만 단이라고 써 있어요. 법령에. 국산이 없어서 못 구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쪽 경남의 어느 지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저 호두를 좀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급식업체예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1년에 약 40톤을 쓴다고 합니다. 호두 살로만.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왜냐면 40톤이니까 1kg에 한 150만 띵띵하게 매년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천안, 예? 저 무주, 김천, 영동 다 전화 했습니다. 그 족장들한테. 끌어모아 보니까 8톤 정도 되겠더라고요. 8톤. 농산물에서 8톤, 이건 농산물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생산해가지고요. 자꾸 제가 단체를 형성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협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물론 사실은 저는 수출부터 뚫을 거지만 제일 먼저 수출이 아직 그건 어쩔 줄 모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급식업체 딱 뚫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나라님에서 돈이 따박 나와요. 그죠? 학교 급식이니까 어린아이들 두뇌 개발을 위해서 견과를 꼭 몇 그램씩 일주일에 몇 그램씩 먹이라고 법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쉽죠? 근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금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노동력은 적게 든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손 드는 거 보니까요. 귀농하시는 분들 절대로 매일 농업하는 거 포기하십시오. 매일 농업하는 사람들 딱 10년 후에 와이프들 이 허리, 무릎 이거 체인지해졌는데요. 관절 수술해졌는데 다 할머니들 보면 다 꼬부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맨날 쪼그라져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막 이런 농사를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은 비전이 없습니다. 왜? 인건비가 계속 오르잖아요. 자, 올해 최저 인건비가 올랐죠. 최저 시급이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농촌도 올랐죠. 아니, 인건비는 앞으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생산 원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수익률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이걸 비교하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호주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넓은 면적을 하더라도 1년에 약 45일 정도만 일하면은 어느 면적만 하면 억대형 그냥 나옵니다. 2,000평 정도만 하셔도요. 한 1억 정도 수익은 나와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과 상호 보완이 되는가? 여러분들 요즘 태양광 죽었죠? 끝났죠? 왜 그래요? 주변 환경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대모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귀농해가지고 양계장 차리려고 하고 돼지 키우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생각 잘 하십시오.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호두나무는 왜 호두나무 심으려고요? 누가 싫다고요? 어디든지 심을 수 있죠. 심지어는 임야에도 다 심을 수 있잖아요. 논밭은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장기적 소득과 단기적 소득이 가능합니다. 제가 호두나무는 사실 10여 년 전에 이미 공부를 굉장히 세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실령 호두 만들기 할 때 그 실령을 심을까 하다가 야, 나는 애새끼한테 돈이 들어가는데 10년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하면 실령 가지고 보세요.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분기가 늦어져요. 조금 빨라지고. 그런데 약 12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손익분기를 맞추려면.
그 투자하는 비용을 다시 회사를 해요. 그러나 조시성 호두나무는요. 여러분들 3년 만에 뭐 썩은다 해서 3년 만에 손익분기를 맞춥니다. 사실은. 그간에 투자했던 비용을 다 회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올해 뭐 지난달까지 제가 호두 수매하는 거 보셨죠? 한 개 얼마였어요? 하나에 1,000원씩 했어요. 하나에 1,000원. 그러면은 그분들 3년 전, 4년 전에 먼저 심었던 분들 하나에 1,000원씩 하면은요 이미 묘목값하고 거름값하고 다 뽑았어요 이미. 그죠? 다 뽑은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봅시다. 호두가 한 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질까도 계산을 해봐야죠. 네? 여러분들 실력으로요, 호두 농사 지시니까 실력으로 특품으로 1kg에 한 65에서 70까지 올라가죠. 네? 특품 같은 경우는 상품 아니에요. 특품 같은 경우는 약 35,000까지 나옵니다. 나눠보시면 얼마예요? 한 개. 500원이죠? 500원이죠? 호주 하나에 500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계산해 보자고요. 특품이 하나에 지금 500원인데 얘는 호두 껍데기 딱 뺏겨내고 호두살을 싹 꺼냈어요. 47% 내지 52% 나온다. 7년에. 그런데요, 지금 조시성 박피호두라고 하죠. 얘네는 70%, 75%까지도 나와요. 1kg에서 껍데기 뺏겨낸 알맹이 비율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1kg 호두를 놨을 때 단가가 어떻게 되었냐? 얘가 3만 원 쓰면 얘는 4만 5천 원이야 맞다는 얘기죠. 호두살을 파니까 기본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중국에서도 처음 출발할 때요 1.5배각이 나왔어요. 스타트가.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조시성 호두, 이 박피성이죠. 조시성이나 박피호두와 이 지금 후피호두라고 하는 거예요. 껍질 두꺼운 걸. 후피호두와의 단가 차이가 지금은 3배가 났습니다. 3배. 왜 그럴까요? 박피호두는 까먹기도 힘들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선호도가 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쪽쪽 열어서 먹는 걸로. 그래서 가격 차이가 확 났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 단계에서 1.5배만 해도 아까 하나에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750원서부터 출발하겠네요. 그죠? 제가 1,000원씩 산 거예요. 전 되게 싸게 샀다고요. 막 좀 좋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그걸 중국에서 종자가 딱 까가지고 종자를 갖고 오잖아요. 개당 한 1,600원 정도가 먹습니다. 1,600원. 그리고 그거 전부 다 발화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 1,000원씩 샀잖아요, 국내에서. 얼마나 더 싸게 샀습니까? 기분이 좋았죠. 여러분들 호주 한 개의 단가는 최하락을 하더라도 호주 한 개당 75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단가 좋죠? 이게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시성 호두라서 빨리 열린대요. 빨리 종이 생긴대요. 옛날 호두나무가 만실성 호두나무가 10년, 15년 내가 심어놓으면 자식 때에서 돈 만져본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 소득은 어떠냐? 천안에 광덕사에 있는 호두나무는 몇 년 살았어요? 몇 살이에요? 수령이 한 450살입니다. 호두 열려요. 네? 중국에 가면은 호두 이 왕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호두 왕이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걔는 2000년 됐습니다. 국보급이에요. 중국에서 국보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나무인데 2000년 됐는데 호두가 지금도 막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조시성 호두나무는 몇 년이냐? 문헌상의 경제 수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존 수령이 아니라 경제 수령으로 약 80년에서 100년을 봅니다. 80년에서 100년. 굉장히 길죠? 80년에서 100년이면요, 여러분들 3대는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빠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소득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했어요.
이미 20대 1이라 우리는 농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의 변화를 좀 봐야 해요. 여러분들 요즘 케이블 TV에서 막 방송하고 광고할 때 어떤 농산물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청정 어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뭐 무기농 뭐 하고 이건 어디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즉 예전에는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뭐 해방돼가지고 그때는 배고파가지고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농사를 했어요? 곡식 농사를 했죠. 그래서 제가 새마을운동 하면서 경시정리 해가지고 곡식을 심었던 거 아닙니까? 다랭이 논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데 이제 먹을만 해졌어. 먹고 살만 했어. 이제 배가 좀 불러. 그때 바뀐 게 뭐예요? 그때부터 수박농사, 사과농사, 과일농사, 맛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맛. 그 다음에 지금은 먹을 게 천지입니다. 먹을 게 천지야. 심지어는 쌀도 이제는 내년도에 농사 짓는 쌀도 있죠. 무슨 쌀이 뭐 색깔이 나는 거 하면서 지금 그거 신청받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능성을 추구하겠다고 그랬어요. 얘를 먹으면 어디에 좋으냐를 따지는 때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두가 몸에 나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없죠? 알러지 있는 분이 있다고. 알러지는요. 알러지는 피부 알러지잖아요. 호두 먹는 게 아니라, 그죠? 없습니다. 알러지는 없고요. 호두나무, 은행나무, 온나무 있죠? 온나무 알러지 심하잖아요. 이런 나무들이 수체, 몸에 타닌 성분이 강해요. 그 타닌 때문에 두드러기가 나고 발진이 나고 하는 거예요. 대신 뭐가 좋아요? 기피식물이다 보니까 벌레가 적습니다. 병충해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과농사 지시는 분 혹시 사과나무 이제는 약 몇 번 하세요? 27번이요. 우리나라 상임청에서 호두나무에다가 1년에 4번만 약 좀 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절반이 2번 다칩니다. 절반이. 아예 한 번도 안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럴 거예요. 호두나무 막 25m, 30m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호두 심은데 지금 주산지라고 하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천안 감덕사 차량산맥이죠. 차량산맥 한악지대입니다. 무주, 김천, 영동 거기 다 한악지대예요. 거기는 고추 농사도 콩 농사도 못 져가지고 그냥 호두나무 심었던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가 주산지가 된 거예요. 그런 비탈진 데에서 약을 어떻게 쳐요? 27번과 4번. 노동력이 굉장히 줄죠. 자, 근데 호두나무는요 그런 기피식물이기 때문에 약을 들쳐도 그 안에서 수확을 해왔던 거예요. 바로 수체 내의 타닌 성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질 때는 이제 작물을 선택할 때는 얘는 몸에 어디에 좋은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막 지화자가 지난주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냐면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세계 보건기구 있죠. WT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느냐? 여러분이 25년만 더 사시면요. 그때 지구의 지구 내 전 세계예요. 전 세계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2045년이면은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이 135세랍니다. 135세. 허리 아프면 못 살겠다. 그 사이에 2045년이 되면 135세고요. 그 이후에는 130, 여러분이 135살 됐을 때는 그때는 의료 환경이나 기술이 더 안 좋아지겠어요? 더 좋아졌죠? 제가 요즘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자꾸 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거 여기 핸드폰에 카메라 가지고 눈에다 이식하려고요. 왜요? 농담인 것 같죠? 저 담배 열심히 핍니다.
우리 카페에다가 막 써놓잖아요. 호주 권사님이 담배를 끊어라 막 하면 저 끼끼한자 회사 안 하고서 웃기지 마세요. 하잖아요. 저는 나중에요 시계를 하나 차고 다닐 거예요. 뭐? 폐가 나면 폐 떠내고 여기다가 산소 추출해가지고 여기다 동맥과 정맥에다가 딱 넣어주면 뚝딱 뚱딱 뚱딱 뚝딱 하는 걸로 산소공급 해주려고요. 돈이 큽니다. 예? 돈이 커요. 아, 여러분들 삼성의 이건희 씨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250명 정도가요. 갑부들이죠. 그 사람들이요. 냉동되어서 급속 냉동되어서 지금 보관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개발될 때까지.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아 진짜 이게 사실입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고령화 시대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그렇죠. 치매입니다. 차라리 다리가 하나 없는 거 이거는 지 몸 하나만 불편하죠. 근데 치매는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을 전부 다 피곤하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19년 그러시다 가셨거든. 치매가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들 호두 하루에 3알씩만 드시면 치매 안 온다는 거 아세요? 네. 왜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들 병원 가시면은 대부분 있는 병이 뭐예요? 고지혈증 있다고 하죠. 고지혈증이 뭡니까? 혈관 내에 여러분들이 육식으로 변화를 하면서 있죠. 혈관 내에 기름기가 많이 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갖다 건강식품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오메가3지 않습니까? 오메가3. 그 오메가3가 뭡니까? 저 캐나다에서 고등어를 등 푸른 생선, 고등어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사이즈가 좋은 녀석은 상품을 팔고 나머지 사이즈 작은 애들 삶아가지고 꽉 짠 게 오메가3잖아요. 동물성 오메가3. 오메가3는요 사실상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식물성 오메가3가 워낙이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그렇죠. 그거예요. 예. 애들이 왜 머리가 좋아집니까? 머리 내 두뇌 안에 있는 그 모세의 혈관 있잖아요. 혈액순환을 훨씬 맑고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치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두를 드시면은 심혈관 계통에 좋고 치매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 제가 25년 후에는 135살입니다 해서 전 세계 인구가 인도 포함해요. 지금 얘기가 아프리카도 포함한 거고요. 고령화 사회에 치매가 겁나겠죠. 앞으로 저 호두 무진장 먹어야겠죠. 호두 가격이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오메가3에 건강식품 딱 갖다 선물하지 마시고 차라리 슈퍼 가서 참기름 하나 딱 그냥 한 숟갈씩 떠서 드세요.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예, 들기름이 이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예, 훨씬 나은 겁니다.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두는 이렇게 기능성이 좋은 거다. 제가 다른 거 무진장 많은데요. 무진장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회사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예요. 살아있는 호두를 드시겠습니까? 죽어있는 호두를 드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언제 죽었어요? 몰라요. 재작년에 죽었어. 재작년에.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죽었어요. 2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몸에 좋다. 야 이거 오메가3 나 오래 살게 하고 치매도 안 걸려야 해. 하고서 미국산 먹으면은 오메가3를 먹는 게 아니라 오메가6를 먹는 거죠. 산패돼서. 그죠? 그 살아있는 생명
생명체는요 살아있게끔 저장이 돼 있으면 이 건디션은 오랫동안 냉동돼서 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 이렇게 파쇄되는 순간 껍질이 두꺼운 호두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깼죠. 깨가지고 유통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순간 그때 죽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입호두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어떨 때는 쩐는하고 붓는하고 어떤 거 막 쓰고 그러죠. 왜? 훈중 처리하거든, 약품 처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씹는 게 조실성도 중요하지만 박피성이야. 상품성이 대단히 뛰어나죠. 이거 열어서 먹는데 얘는 깨서 먹는 애가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비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 강남에 부유하신 분들이 호두를 냉장고에 냉동실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내, 아까 제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아무런 변일이 없습니다라고 했죠. 응접실 옆에 소쿠리랑 따고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쫙 이만큼 만들어 놓고 텔레비전을 씌워서 하나씩 쫙쫙 열어서 드시는 문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소비의 변화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은 품종을 선택하실 때 호두를 선택하셨어도 품종을 선택할 때 상품성이 뛰어난 것, 박피성이 뛰어난 것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호두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좀 넘어갈게요. 이게 옛날에 이 호두가 중국의 포호두, 철호두라고 해요. 이름을 두 가지인데 이 포호두가 전 세계에 유통이 됐었습니다. 유럽이고 미국이고 전부 다 유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껍질을 보니까 곰보죠. 곰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물질이 조금씩 나오면 이게 변색이 되잖아요. 시커매지고 막 하잖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세척제로 갖다 빨았어요. 세척제로. 그래서 위생에 안 좋다 해가지고 유럽에서 수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척된 나무들이에요. 속은 좋은데 껍질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품질을 고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한다는 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호두가 쏙 나와 있잖아요. 깨끗하게 나왔죠. 즉 격벽과 호두 품질, 이 견피 안에 주름,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딱 열었을 때 완태호두 쏙쏙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품질이 제일 좋다고. 근데 여러분들 재래종 호두 드시다 보면 어떨 때는 깼는데도 그 이쑤시개로 파먹는 그런 경우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내부 주름막이 발달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려호두도 굉장히 뛰어난 호두입니다. 근데 실려호두의 단점이 뭐냐? 봉합선 있잖아요. 봉합선. 딱 봉합선 있잖아요. 봉합성에 돌기가 굉장히 윤기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윤기가 많이 되면 어떻게 되냐? 세척을 할 때 있죠. 기계로 세척을 할 거 아닙니까? 세척할 때 아무리 두꺼운 호두라도 막 돌아가다 이렇게 딱 맞물리잖아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품종 볼 때 봉합성 돌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좁고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좋은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도 때 보여드린 겁니다. 리도 때. 지금 그리고 이 지도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 안에 있는, 이 지도에 있는 나라 중에 요만큼 인구 별로 없는 데 빼고서 나머지는 러시아, 몽골, 중국, 인도, 이 모든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이 모든 나라에서 출산화율이 인구가 늘어나는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모든 나라가 단 한 나라도 빼지 않고 호두 수입국입니다. 호두 수입국. 바로 옆에 있는 이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은 1년에 호두 생산량이 얼마나 되게 해요? 불과 1200톤입니다. 1200톤? 에? 인구는 몇일까요? 1억 2,500만 톤. 호두 수입량은 얼마나 될까요? 12만 5천 톤입니다. 호두의 가격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들은 1kg짜리 뭐 이런 본 게 없어요. 그냥 먹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조그만 포장기로 조금씩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일본 갔을 때 한국 이게 200g짜리 있죠. 200g짜리 미국산 품질도 더 안 좋았어요. 그게 200g에 35,000원이었습니다. 35,000원. 곱하기 5 하면 1kg면 얼마예요? 그죠? 그죠? 우리는요, 호두 생산해가지고요, 요 옆에 나라 일본만 대줘도, 일본만 대줘도, 얼마나 더 심어도 다 못 대줘요. 그죠? 사실은 아시아 전체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나라 전국토 호두나무 다 해도요, 다 갖다 대주지 못합니다. 그만큼의 호두 수요량이에요. 왜? 이 노란 선 아래로 떨어진 나라들, 이 네팔 쪽이 히말라야 산맥, 아니 이런 데는 전부 다 호두 재배가 안 되니까. 그죠? 시베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어떤 방향성? 좋아. 호두를 키우는데, 좋아. 이제 수출을 할 거야. 나는 세계 시장에서 놀겠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땅 넓은 나라, 중국, 호주, 미국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물량 경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땅 넓은 나라하고는. 그런데 품질 경쟁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들 왜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잖아요. 똥 묻은 가방. 어? 명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명품은 경기를 안 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소비 시장에다가 세계 1%의 최상위 그런 데다가 타겟을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경기를 안 타요. 여러분 수박 한 통, 메론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에 10,0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1%의 명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환경이 참 좋습니다. 환경이 좋아가지고요. 똑같은 호두 품종을 중국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더 크게 나와요. 제가 올해 수매를 했잖아요. 최소 1.5배 정도 사이즈가 더 좋습니다. 최소 1.5배. 심지어는 제가 그 원품종 개발하는 사람한테 제가 생산한 호두를 가지고 가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품종이냐? 지 건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농사 잡으시면 압니다. 똑같은 한 육묘장에서 수박물을 갖고 왔어. 고추물을 갖고 왔어. 심었는데 그 심겨진 땅의 비옥도가 얼마고 그 뒷내가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다 다르잖아요. 품질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품종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준비를 잘 하시고 거름 많이 넣고 초기 투자 해놓으신 분은 잘 자라서 상품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하시는 분들은 좀 작아지겠죠. 특품 나올 게 상품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품에 들어갔던 것은 수출이 됩니다.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세계 1위라고 했죠. 중국도 저 수출합니다. 저는 수출한다고 하는 게요. 걔네들 바이어한테 제가 야 니네 일로 와봐. 이거 좀 사가.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저는 일본에다가 제 회사 그냥 차립니다. 그냥 회사 차리고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 거 수매해가지고요. 일본에 내가 보내요. 수출됐죠? 그럼 거기 가서 그 캐리어가 저 들고서 있죠? 캐리어 들고서 백화점 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코너 좀 내놔봐. 야, 이만큼 좀 비워줘. 나 한국에서 이거 갖고 온 건데 내가 팔게. 걔네도 팔아야 수수료 먹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수출이 안 될 것 같죠? 중국의 부자는 엄청납니다. 중국의 1%가 우리나라 인구만큼보다는 더 많은 거 아시죠? 중국은 관심가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난 추석 때 바리바리 뭐 싸가지고 사과든 뭐든 싸가지고 갖다 드렸잖아요. 특품에 아주 진귀한 호두를 갖다 나무 상자에 딱 싸가지고 거기 황금색 고작이 딱 묶어가지고
갖다 바치야죠. 빠지는 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 품종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품종을 좀 바꿔줘야 하고, 단순히 호주 나무만 있다고 해서 재배가 잘 되느냐?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지금 샀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프로그램 다운받아야 돼요. 앱을 또 깔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즉 소프트웨어, 재배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질문 시간에 마실성도와 저실성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재배 기술이 또 들어가줘야 제대로 된 고급 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량이 확보되어야, 아까 제가 학교 급식 얘기했죠. 그냥 한 개 업체가 40톤인데 전체 업체로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따박따박 돈 현찰이 나옵니다. 물량이 확보되어야 해요, 일단. 물량이. 그래서 조직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출하고 공동분배하고, 그래서 그 양으로 또 해외 수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전국 협회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물량을 모아서 공선을 해야 합니다. 선별. 여러분들 만약 그걸 안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호두 그거 수확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놨다가 차에 한번 실었죠. 집에서 또 내리게 하죠. 그거 갖다가 또 막 나중에 부숙시켜서 또 은행 가듯이 또 까야죠. 커피 뺏기고 해야죠. 또 말려야죠. 힘들어요. 요즘 벼바시는 그렇게 하던가요? 옛날에 집집마다 국가에 다 했었는데 요즘 벼바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희익 하면 다 그냥 RPC로 가잖아요. 정미소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RPC가 아니라 WPC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농장에서 농사 달렸어. 수확할 때만 사람들 수확사도 싹 수확했습니다. 그게 그냥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여기 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먼저 이제 이물질을 막 제거를 하겠죠. 낙엽도 막 들어오고 흙도 묻어있고 할 거 아니에요. 이물질 제거 막 해요. 그래서 청기를 막 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척을 한번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선별이 되죠, 자동으로. 다시. 구멍 사이즈별로 쩍쩍쩍쩍쩍 떨어져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선별을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나 빠졌군요. 쫙 이제 세척이 끝나서 딱 오잖아요. 거기서 뭘 하느냐. 에어가 막 쏴줍니다. 그럼 껍질. 쭉정이 있잖아요. 쭉정. 제대로 무게가 나가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뿅뿅 날아가겠죠. 그죠? 선별을 하고 여기서 세척을 막 하고 다시 선별을 딱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거기다가 건조율이 있죠. 수분 건조율. 건조를 시키면 몇 킬로가 나온다. 딱 건조율 딱 계산하면요. 전라도 무주에서 오신 김씨네 특이 몇 킬로, 상위 몇 킬로 딱 나와요. 건조율 계산해서 몇 킬로 딱 나오죠.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엄정한 선별을 해야만이 브랜드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호두 가격 없다고 하잖아요. 예전 호두 나오는 호두 갖다가 호두 1kg에 가장 비싸게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1kg에 얼마씩 파는지 아세요? 옛날 품종으로? 올해 17만 원이에요. 17만 원. 1kg에. 이분은요 옛날부터 고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알아요? 이 할머니는 손으로 일일이 그걸 다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있죠. 그걸 딱 올려놔요. 어떤 사이즈에 딱 그 그램이 안 나오잖아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 하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곱게 포장해가지고 서울 강남에 부유하신 분들한테 팔아요. 17만 원. 한 2년 전에 19만 원인데 17만 원 올렸어요. 자, 이러한 브랜드 가치.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중국에 가면 똑같은 돼지고기 한국 갔다가요. 여기서는 진짜 3위안짜리도 요리야. 근데 저쪽 가면 300위안이야. 저쪽 가면 3,000위안입니다. 요리가. 재료의 차이에 따라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게 요리예요. 즉 우리가 브랜드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데 기술이 품종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술이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품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작물을 지금 귀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물 전환을 할 때는 생각하실 게 품종을 잘 선택해라. 그 다음에 환경을 잘 선택해라. 그 다음 마지막이 기술이다. 매일매일 어떤 일정량이 가락동에 올라가면서 계속 소비가 이어지고 있으면 경매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미 그 물량이 안 돼서 그 물량이 안 돼가지고 이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장을 갖다 형성합니까? 그래서 경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협회 만드십시오, 각 지역의 작업반 만드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직을 형성을 하면은 MOU를 체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사립청에서 야, 얘들 100억이든 200억이든 내가 WPC를 하나 지어야겠다. 다른 데가 될게. 하고서 우리가 이제 그 협회하고 단가 조율을 하죠. 올해 수매가는 얼마로 하자. 일단 수매를 했어요. 여러분한테 소득이 2번 나갈 겁니다. 첫 번째는 수매할 때 수매가로 나가죠. 나머지는 언제 나가느냐? 그거는 나머지 유통 단가, 유통 마진이 생기잖아요. 유통 마진이 바닥에 이 사람이 낸 우리한테 보낸 호두에 그것이 유통되는 마진을 매월 조금씩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2번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조직을 형성을 만들어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못 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호두 수확해서 청피 벗기고 손이 새카매지고 하면서 이거 해야 한다니까요. WPC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협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전에 선생님, 천안의 선생님, 여러분은 속으셨습니다. 호두라고 여러분들이 국내산 뭐 무슨 호두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호두가 아니었어요. 호두가 아니라 교잡종 호두였습니다. 지금 뭐냐면 호두는요, 학명으로는 중국에서 레지아입니다. 레지아. 투자나무는 막심이에요. 막심. 막심과 레지아가 하면 호펜시스가 됩니다. 즉 세퍼트하고 아까 진돗개가 이런 얘기 해줬죠. 잡종인 거예요. 물론 가래나무도 어떨 때는 활용을 합니다. 언제 활용하느냐? 육종할 때 활용합니다. 얘네는 생장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육종을 하면서 얘가 험지에서 아주 토양이 박하고 그런 땅에서 아주 춥거나 그런 데서 살 수 있게끔 그런 데 할 때 육종을 하는 데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고려시대 때 이 북경까지 가는데 해로를 이용한 게 아니라 육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베이라고 하죠. 동북 지역에 가래나무하고 교잡됐던 그 교잡종을 갖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또 다시 가래나무와 교잡되면서 지금의 우리 호두로 연결되어 왔는데, 그래서 품질이 나쁜 겁니다. 근데 일본은요, 신령이 일본의 실레이라는 품종이거든요. 실레이고 청향이 또 일본의 청양 지방에 있는데, 일본은 해로를 이용했습니다. 해로를 무역을 할 때. 그래서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품질이 오히려 우리보다 나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운 품종들이 중국에서, 이건 좀 비밀인데, 산동 지역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위주때는 비슷하죠. 산동 지역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저장 지역에서 갖고 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카카지라는 품종에서 다시 여러 계열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여러 가지 품종, 진년사하고 저만 갖고 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팔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양이 없어서 못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물로 2박스를 받아가지고 핸드캐리에서 갖고 와서 이제 심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자라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수분에 약한 겁니다. 수분에. 우리나라가 산동성보다 강수량이 3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200ml인데 우리 지역은 1200ml인데요. 산동성은 불과 400ml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산동성에 가보시면은 거기는 벼농사가 없습니다. 전부 옥수수예요. 왜 벼농사를 안 하느냐? 땅에 물이 안 담는 거예요. 그런 토질이기 때문에 400ml가 아니라 그 토질과 비교하면 불과 100ml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품종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지역대가 아니라 좀 더 강수량이 좀 많은 800ml, 900ml 되는 데 있죠. 그쪽에서 사실은 갖고 옵니다. 그런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렇게 얇은 호두도 있어요. 단 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얇으면 심지어는 이런 호두도 있습니다. 호두인데요. 호두 결핍 껍질이 완벽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없어요. 땅콩처럼 이렇게 문지르면 벗겨집니다. 엄청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되게 지저분해. 미관상부터 이게 무슨 묻어 있는 거야. 뭐야? 미관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성이 안 좋아요. 운송성도 떨어져요. 왜? 그런 호두들은 호두를 갖다가 2자루, 3자루를 겹쳐서 쌓지를 못합니다. 왜? 부셔져서. 안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있어요. 또 어떤 호두가 있느냐? 틈새로 막 호두살이 삐져나오는 호두도 있어요. 호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도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얘와 얘가 결혼하니까 얘가 나와.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흑호두고요. 이거 넘어갑시다. 조실성 없는 거 아닙니다. 환경, 믿을 때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만실성 호두를 자유 방해하면 25m까지 준대. 주시성 호두는 2m인지 3m인지. 그냥 보면은 주시성 호두 나무 그냥 야산에다 딱 꽂아 놓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난쟁이 똥자루가 됩니다. 난쟁이 똥자루. 얘는 다기성이에요. 굉장히 다기성인데 촉진재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보면은 2m라도 안 자라요. 원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주시성 호두나무가 들어온 것은 요 최근이 아니에요. 벌써 10여 년 전에 이미 갖고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300주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확인한 거예요. 보낸 사람까지 다 만나봤는데 300주를 갖고 와가지고 26주를 살렸습니다. 26주를 살려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몇 가지 그걸 품종 등록을 하려고 나중에 이제 요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26그루에서 그거 갖다가 이제 접목도 해보고 했어요. 늘리려고, 숫자를 늘리려고. 근데 다 실패했죠. 왜 실패했느냐, 그 사람이. 나무는 갖고 왔는데, 품종은 갖고 왔는데,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재배 방식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나무를 갖다가 주시성 호두나무를 만시성 호두나무처럼 심으니, 억제 재배를 하니, 나무가 크지 못하고 요만한 거야. 아직도. 늙었어요. 이제 아무리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시성 호두나무를 심고서 5년 내지 6년 동안 내 과원의 부피를 못 채웠다 하면 그 이후에는 아예 텅 빈 공간이 나타나요. 왜? 그때는 영양생장 완전히 멈추고 생식생장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m에 3m를 심으세요 했더니 저쪽 가가 4m에 8m 심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죠? 바보들이에요. 그거 절대 못 채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 그 중간중간에 다시 꽂고 있죠. 자, 얘네들 재배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맛있어 없는 거를 내가 재배 관리하면 몇 메다까지 큽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키우는 거죠. 맛있어 없는 거를 쉽게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수구가 이만큼이야. 단돈 잡고 하고 아저씨 하고 하면 그만한 거죠. 있잖아요. 주시성 호두나무는 촉진 재배해가지고 그냥 잘 방해하면 진짜 2m도 무거운 녀석이 촉진 재배하면 3m, 4m 키울 수 있어요. 5m, 6m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시성 호두나무를 갖다가 나 집안에 쓰레기를 딱 놓고서 우물가에 놓고서 밑에 들말고 하면 깊어.
그럼 열매 계속 따주면요 계속 커요. 생식생명을 억제하고 영양생제를 촉진시키잖아요. 그래서 큽니다. 어느 수고 이상이 됐어. 2m 이상 선돼서 나머지 가지 다 없애버리고 위에다가 결과지 단을 만들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요. 성장 속도는 부시성분하고가 월등히 강해요. 초반기에는 월등히 강해요. 마시성분하고가 훨씬 빨라요. 그러나 마시성분하고가 나중에 유목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마시성분하고 계속 자라기 시작하죠. 유목기하고 생식순장으로 전환합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촉진제는 뭐냐? 똑같은 소나무인데요. 하나는 저 집체만 하고 하나는 분재로 화분에 올라져 있습니다. 이게 촉진제고요, 억제제배예요. 만실성분하면 빨리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화상 바뀌기도 하면서 나무 부생시키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빨리 늙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빼기 위해서. 근데 죽실성분하면 촉진제배를 합니다. 이미 늙어 있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형태는 이런 식으로 심어놓고 옆에서 고추를 심으시든지 이거 간작재배를 연구하십시오. 콩과 두류 있죠, 두류. 콩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간작재배도 연구하시고 뭐 이 가로수로 심을 수도 있고 이거 전문 과원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등고선식 배열을 무척 좋아하시는데 이 등고선식으로 계산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후회합니다. 저기 저쪽 경상도 거기 어디지? 거기 가면은 큰 놈이 하나 있죠. 등고선식 배열을 했잖아요. 무식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식해서. 한동성이나 중국에 가면 저 등고선식 배열을 합니다. 근데 왜 했을까요? 그게 관리하기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최대한 수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계단식 노원이 왜 생겼어요? 물 담그려고 했잖아요. 계단이 쳐진 겁니다. 계단이 쳐진 건 관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분 보습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비 조금이라도 다 아끼려고 계단식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계단식을 하게 되면요 기계 들어가기도 지랄이고 나중에 수확해서 주워 내는 것도 지랄이고 풀 미는 것도 지랄이에요. 평면이 가장 좋습니다. 평면이. 산에 그걸 내리면 여름에 우리 때 그 물이 내려오면 파이잖아. 땅이 건너면 태양광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받는데 저희들 그 유튜브에서 보셨죠? 땅 어마어마하게 뒤집죠. 제 키보다 훨씬 높게 그만 하죠. 그럼 그걸 제가 그대로 놓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저 밖에 보면 호밀 같은 거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이 토양을 한번 만졌으면은 깊이가리하고 했으면요. 내년도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내년에 폭우가 쏟아질 장마도 있잖아요. 내년 생각해서 거기에다 호밀이든 쌀물이든 뭘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얽혀서 토양 유실을 방지해줘야 합니다. 토양 유실 방지 처리는 별개라고 계단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내 땅이 밭이냐 논이냐 임야냐 이거는요 그거는 공부상에서 서류상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건 밭이야 라고 하는 것은 공부상에서 서류상에서 아무리 임야로 돼 있어도 이거 딱 갈아서 내가 트랙터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기계화 작업이 가능해. 그럼 그건 밭입니다. 그런데 경사가 좀 세서 아무리 전으로 돼 있어도 경사가 세서 기계가 못 들어가. 그러면 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농법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꾼이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만일 경사가 세 내가 선단제 물려받던 땅이 경사가 세 그래서
기계로 노타리를 못 치고 뭐 기계를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다른 거 반대쪽으로라도 생각을 해야죠. 수학이라도 자동화가 돼야죠. 그죠? 우리 지역에 밤나무 밥 많죠. 밤 수학할 때 있죠. 경사가 센 데는 밤 수학만 딱 펴놓습니다. 그럼 밤이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굴러 내려오죠. 자, 호두를 확 쳤다고 생각해보죠. 걔는 골프공을 떼꾸을 하니 끝까지 내려갑니다. 200m, 300m 더 월등히 잘 내려가죠. 끝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경사가 센 데는 여기 기계를 못하니까 여기는 수학 할 때 자동화 하겠다. 그래서 등고소진 배열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안 돼버려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죠. 인건비가 들어가면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형을 보면서 지형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임야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해 주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죠? 여러분들이 산이 있으면요 몇 면을 다 쪼개야 합니다. 딱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동서면, 이쪽은 북서, 남서면 이 몇 면을 다 쪼개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쪽은 남동쪽이니까 식재거리를 쫌쫌쫌하게 저쪽은 북쪽이니까 좀 약간 넓게 몇 면을 다 쪼개가지고 하셔야 하고 수학을 할 때 열을 맞춰가지고 오히려 수직 배열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할 수 있게끔 배열을 몇 면이 다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있는 호수나무 이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쪽은 이쪽 배열로 또 다시 잡아야 하는 거고 이런 구도를 잡아줘야만 된다. 아무리 작은 산도 입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방향성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해가지고 대면적, 난 몇 필지가 아니라 그 공무리에서 입체적인 면적으로 소구분을 해서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거죠. 자, 수용과 광합성 어디 마시고요. 식물을 키우면서 광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다른 생물학적인 이런 것은 다른 데에 가서 들으시고 이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수형에 의해서 광합성의 양이 변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딱 어느 한 마디기든 열 마디기든 그 면적에 수형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서 햇빛을 사용도가 변해지는 거예요. 그 광합성의 양이 결국 탄수화물의 양이고 열매의 양이고 여러분 주머니에서는 수익의 크기예요. 돈의 크기. 그럼 광합성의 양을 가장 많이 할수록 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재원이나 수형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인정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10m씩 심으라고 하죠. 10m 흙나무 심으라고 하죠. 그 집은 해가 하루는 동쪽에서 떴다가 하루는 남쪽에서 떴다가 그러나요? 해는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진리잖아요. 해가 뜨고 질 때는 그림자 길게 길어지죠. 맞죠? 한낮에는요 머리 위에 갔잖아요. 그림자도 작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뜨고 지는 쪽은 좀 거리를 띄워야 하고 한낮에 머리 위에 왔을 때는 남북 방향으로는 더 좁게 붙여주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10m를 키운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10m에 한 5m, 4m, 5m만 띄워도요 훌륭합니다. 멀리를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도 이게 호두나무인데 여기 식물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밀식되어 있죠? 여기는 1m 20씩입니다. 1m 20.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 즉 중국에서도 문화상에 보면은 호두나무 1m까지도 심어가지고 다 시험제를 했습니다. 월등히 잘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멀리 심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땅이 토지가 공개념이잖아요. 공개념. 그죠? 나라에 돈 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임대료도 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입식을 해가지고 집약재배하면은 더 열매가 좋게 잘 나오는 걸 알지만 그거보다 농업 경영사업은 뜨문뜨문하고 인건비가 싸서 사람 안 돼요.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수확만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영적인 거예요, 농업에. 그래서 그렇게 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오는 보시면은 3m, 4m로 심어라, 4m, 5m로 심어라 그러죠.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통로는 몇 미터입니까? 1m죠, 1m. 그렇게 심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 그 사이를 다니면서 나중에 호주를 걷어 수확할 때 나머지 떨군 거 그 수확해서 꺼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경기도 못 들어가요. 그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머리 짊어지고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호주견과 10톤을 갖다가 내가 수확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물류해야 하는 거, 드러내야 하는 것은 곱하기 5예요. 50톤입니다. 50톤. 청피체의 무게와 견피로서의 무게, 견거로서의 무게는 5배입니다. 10톤 수확하려면 50톤을 물류를 해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운송 도구라도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쪽의 인력에 의한 농법과 우리의 농법은 틀리다. 그래서 열간 거리는 열과 이열과의 거리는 과원의 사이즈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한 5천 평 짓는 사람하고 50만 평 짓는 사람하고 트랙터의 사이즈가 틀려지잖아요. 5천 평 짓는 사람은 트랙터 뭐 한 50마력대, 55마력대만 있어도 아주 훌륭하죠. 나무 그렇죠. 하지만 50만 평 짓는다고 하면 150마력짜리도 작아요. 그죠? 그럼 그 사이즈가 틀려지기 때문에 열간 거리는 내가 면적이 똑같은 평면이라고 해도 내가 얼만큼의 사이즈를 어떻게 질 건가, 기계와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즈벡에서 하는 것은 열간 거리와 주간 거리를 한국식으로 안 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세계 1%를 하기 위해서 집약 재배를 하지만 우즈벡에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은 방임 재배합니다. 왜? 거기 물량으로 싸울 거니까. 고품질로 생산하는 일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재배 방식이 틀리고 목표한 결과물의 형태조차도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전 거기서 우즈벡에서는 한국식 집약 재배를 막 요구하거나 내 자신도 그렇게 농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좀 중간치, 중하로 떨어지는 물량, 양으로만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식재거리가 그래서 2m에 4.5m입니다. 50cm 더 줬죠? 왜? 틀타 커요, 거기는 더. 1000헥타르 막 이렇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국이나 호주나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의 농법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미국 캘리포니아에 뭐 챈들러나 이런 호두 나무에 경제 수령이 몇 년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면 호두 막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 나무들 몇 년 만에 필일까요? 네? 되게 보면 한국에 보면 10년을 보여. 10년요? 네, 아니죠. 한 30년은 봐야 돼. 그렇습니다. 경제 수령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만시성 호두나무는 30년에서 40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확을 못해요, 수확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무가 너무 컸어. 위로 큰 게 아니라 이 뚱뚱해졌어. 거기다가 딱 물어가지고 흔들어주죠. 그러니까 얘가 더 두꺼워져, 점점 두꺼워져. 나중에는요, 아무리 얘가 이제 흔들려고 해도요, 차가 흔들리지 나무가 안 흔들려요.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경제 수령이 30년에서 40년이야. 흔들어야 뭐 따먹지. 사람이 올라가서 털 수도 없고 거기는, 그죠? 그래서 3, 40년입니다. 근데 이런 조시성 호두나무는 쬐끗하고 있잖아요. 네? 나무 목줄부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0년에서 100년이에요.
오히려 더 오래 가지요. 농약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이론적인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호주나무가 자연 방임했죠. 네? 사과나무도 다 그냥 방임해놓고서 또 다른 거였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 아세요? 우즈벡에 갔더니요, 우리나라 배, 나주배 이런 거 막 배 기똥 차잖아요. 제가 갔더니 우즈벡 애들이 한국 배나무 좀 구해주세요. 배나무 좀 구해주세요. 그래요. 막 배, 우즈벡 애들이 한국에 와서 뭐 농사도 짓고 지들도 슈퍼는 다닐 거 아니에요. 막 배가 막 있다만 하니까. 근데 진짜로 우즈벡 놈들이 배나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져간 놈을 내가 만났어요. 걔가 나한테 질문이었어. 한국 사람 나무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몇 시간을 탈불고서 쫓아와가지고, 아니 한국에서 그 나무 내가 요거 사가지고 갖고 왔는데 심었는데 배가 요만하다. 딴 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리를 안 해. 우리는 배 이만하면 적과서 전부 다 하잖아요. 근데 그냥 꽂아만 놓고 냅뒀어. 그럼 쬐까매지는 거죠. 그죠? 재배 방식을 안 가져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안 가져간 거지. 하드웨어만 가져간 거. 자, 자연 방임을 갖다가 자연 방임을 좋다. 호두나무, 밤나무, 감나무 얘들은 새로 그 해에 나오는 순이죠. 눈에서 자라 나오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은 첫 해는 여기서 열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밖에서 열리고, 밖에 열리겠죠.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생기죠. 자, 이러한 나무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실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는 열매가 안 맺기 시작해. 그래서 야, 빛이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중간을 뚝 잘랐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홀, 빛구멍이 생기죠. 그래서 안쪽에도 열매를 열리게 한다. 이것이 개심형이에요. 그래서 자연 방향에서 개심형에서 Y자수형, 거기서 주간형, 변식주간형, 세자방치형, 원추형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 이건 19년 된 실리형 호두나무인데요. 호두는 어디 있을까? 하나, 둘, 세 개. 실리형 19년 차에서 호두 3개 열리면 망하죠. 그죠? 호두는 다 밖에 있습니다. 안에 텅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불용 면적이죠. 자, 그래서 표면적에 결실하는 습성 때문에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열렸다가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그 다음엔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하얀 부분은 쓸모없는 공간이 됐죠. 이 쓸모없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세워줍니다. 표면적의 양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차지한 면적보다 2배가 됐죠. 그죠? 표면적이 2배가 됐잖아요. 자, 개심형은 이거예요. 주간을 뚝 잘라가지고, 주간 뚝 잘라서 빵! 공 뚫어놨다. 그랬더니 햇빛이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여기에 열매가 맺더라. 이게 개심형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좁게 해놔서, 그런데 요즘 원추형으로 아예 더 붙이죠. 더 붙여버립니다. 즉 뭐냐면 개심형으로 했더니 여기는 쓸모없는 공간 면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Y자형으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전체 나한테 주어진 면적을 다 써먹겠다 라고 해서 Y자 수형을 했죠. 근데 Y자 수형이 굉장히 좋은 수형임에 틀림없어요. 특히 꼭지가 가늘고 열매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사과라든가 배 꼭지 진짜 가늘죠. 바람만 살짝만 불면 낙광합니다. 그죠? 그런데 호두는요, 바람에 낙과를 안 해요. 태풍이 불어도 낙과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호두 따보시면 아는데 무진장 찔겨요. 무게에 비해서 과경, 꼭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왜 바람이 위험하냐? 호두는 안 떨어지는데 호두 이파리가 다 찢어져. 호두 이파리가 다 찢어지니까 열매가 어떻게 해요? 열매는 맺었어도 쭉정이가 됐죠. 그래서 방풍림이나 이런 걸 신경 쓰라는 뜻이고, Y자 수형은 이렇게 바람이 센 지역에서 과의 무게가
수치 비율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유리한 수용이 맞습니다. 근데 Y자 수용을 하니까 평면적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똑같이 나한테 주어지면 이제 이체로 써니까 얘보다 더 많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표면적이 수박의 표면적보다 이런 작은 것들, 좁쌀의 표면적이 월등히 많다 이거예요. 햇빛의 활용도가 틀려지는 거죠. 즉 표면적은 과학의 양이고 탄수화물의 양이고 생산량이야. 주머니에 돈이라는 얘기예요. 수용을 딱 결정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수용을 결정을 품목과 품종과 잘 결정해서 계획도 잘했어. 그런데 수용을 딱 틀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손주들한테 이 소리 들어요. 에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호두에 호두자만 알고 두자는 몰랐네. 왜? 생산량이 틀리거든. 이 사람은 여기서 1억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은 3천만 원 벌고 이 사람은 2천만 원 벌고 서방님이 그러면 한 때리고 싶죠. 그죠?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진짜 힘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작업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게시명을 이렇게 만드는 여러분들 동네마다 집들 안에 매실나무 있죠? 매실나무 딱 뚝 잘라 심어놓고 옆으로 얻었죠?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 알아? 한으로 딱 심었어요. 딱 심어서 이만큼 뚝 잘랐습니다. 딱 잘 심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순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이 세 가지를 자른다. 2번 이 짝꿍을 자른다. 어떻게 자르요? 잔가지를 자르요? 제일 큰 건 빼놓고 두 번째 거. 이야, 그건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예요? 2분 더 버시겠네. 2분 더 버시겠네. 즉 대부분 사람들 90% 보면요, 이건 싹 붙어버리고 이렇게 세 개가 키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세 개가 딱 이렇게 됐어요. 세 개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그죠? 셋에서 3의 삼성, 얘 또 다시 3의 삼성으로 하죠. 27개가 나가죠. 또 3의 삼성. 일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막 저기 매실나무 막 참가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얘들을 나무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유실수를 키워서 돈 벌 수 있겠다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얘가 5대 5대 5의 굵기로 키우는 버릇을 버리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1등 하나를 만들어도 주군을 만들어도 나머지는 신하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굵기의 비율은 얘는 7 내지 3 혹은 8대 2 때 요즘 원추형 같은 경우는 9대 1까지 낮추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Y자 수용으로 했습니다. Y자 수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굵기가 5대 5가 되죠. 5대 5가 되면 얘와 얘가 스스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공간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양분을 많이 투여했는데 그 양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열매로 가는 게 아니라 자리 확보하는 영양생장 쪽으로 막 치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디가 길어지고, 이해되세요? 야그들은 일종한테 졌네 해서 얘는 생식생장으로 전화해서 열매가 막 퍼지는데 얘들은 열매는 깨 까매지면서 막 길이만 길어지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Y자 수용과 게시명의 단점이다. 그런데 Y자 수용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1등, 2등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여기서도 다 가시를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진 데서 20개가 나왔다고 하죠. 얘네들이 또 다 싸우기 시작하네. 그러면요, 이런 수열을 만들면 얘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얘는 한쪽만 20이죠. 1대 20의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양쪽이잖아요. 1대 40이 들어갑니다. 그죠? 세 주간 계시면요, 수가 1대 60이 되죠. 재수없게 4주간 계시면서 1대 80이 됩니다. 그죠?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산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생산량, 열매가 서로 경쟁만 하니까 생산량은 과도 작아지면서 품질도 저하되면서 생산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과밭 가시면 전부 다 옛날에는 막 병들이 벌려놨던 것들이 태국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던 나무들이 요즘 다 촘촘하게 붙었잖아요. 촘촘촘촘 섰죠. 심지어 얼마까지 붙은지 알아요? 주간거리 25cm. 25cm까지 붙었습니다. 현재. 걔네는 골격지고 이게 없는 거예요. 주간에 바로 결과집니다. 그냥.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주어진 한정된 땅에서 생산량이 더 늘기 때문에 품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호두도 똑같습니다. 마침 얘가 지금 여러분이 심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만실성이 아니라 무실성 호두나무잖아요. 더군다나 얘가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외성호두라고 하죠. 쬐깐나무래. 사과나무는 일부러 외화시키려고 배목을 갖다가 뭐 M7이나 M25나 뭐 이런 걸 막 배목을 해서 외화시키는데 얘는 스스로 자체가 외성호두나무래요. 별명이. 그러니까는 딱 좋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 자, 이렇게 수용 하나를 잘못해놓으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생산 원가는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진율이 줄죠. 그래서 나중에 손주놈들한테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 소리 듣니까 그걸 결정을 잘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줄로 당겨가지고 막 누구죠? 여러분 동네 제가 뭐 출장 가니까 가끔 가는데요. 여러분 동네 갈 때 저는 길을 봅니다. 계속 이렇게 가운데 뭐 그게 사과나무든 대나무든 뭐든 다 가요. 봐서 나무들이 쭉 길가시에 일단 이게 남북으로 열간을 잡은 게 아니라 막 지맘대로 막 열간이 잡혔어. 에이 이 동네 가서 아무렇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주어진 땅에서 최대한 남북 방향으로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전 가서 말을 좀 조심합니다. 이 동네는 좀 큰 소리들이 있다. 그리고 나무 자체를 닦으면서 나무가 전부 다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가지들이. 그럼 전 또 무시해요. 아이고 여기 내가 아무리 사기를 쳐도 꽁을 쳐도 다 먹여서 빼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무가 쭉 펴졌어요. 그럼 저는 조심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유인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나무가 일었으면 일었을수록 영양생략, 비생략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은 열매도 맛이 없어. 열매도 시원찮고. 왜? 마디가 자라는데 줄기가 자라는 데로만 양분을 막 분해하니까. 그런데 쭉 처지면 처질수록 나는 제 1등 못 이기는구나. 그럼 나는 종족번식 해야 해. 회식생략을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가 더 커져. 당도도 더 높여져요. 왜? 나는 1등 못하니까 빨리 열매나 해서 더 맛있게, 더 달게 해가지고 새가 날 쪼아 먹어가지고 씨앗을 저쪽에 갖다가 똥 싸줘야지. 당도도 더 올라갑니다. 사과밭 농사 짓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애를 들여가지고 나무를 유인하고 처지게 하는 거잖아요. 사과밭을 딱 부셔가지고 여러분들 유실수 가서 딱 부셔가지고 안 따먹어도 저거 그냥 저 집 맛없어. 저 집은 맛있겠다. 딱 판단이 돼요. 나무 보면 알아요. 나무 이렇게 쓰면 어떡해? 맛도 없어. 품질도 안 좋아. 주인한테 싸가지 없어. 왜? 돈이 안 되니까 품질 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쭉 쳐져 있잖아요. 그 집은 인심도 좋고 과도 훌륭하고 당도도 훨씬 좋습니다. 왜?
돈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가심이 딱딱하거든. 인심도 좋아요 그 집이. 승진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노동력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수를 세워라. 뭐 배열을 할 때는 한 번은 남쪽으로, 한 번은 반대쪽으로 다시 이렇게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다. 자, 수고가 여러분들 저희한테 묻는 게 맨날 그거부터 그래요. 나 몇 평인데 몇 주나 돼요? 아, 그거는 시방이지.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무 그 뭐지 방향성이나 이거 다 무시하고 평면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요. 근데 이 나무가 80년에서 100년 정도 경제 수명이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뽑아요 나중에는. 그때 사다리 올라가서 작업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의자가 들은 거 하실 거예요? 그죠? 떨어지기 기다려. 그죠? 떨어지길 기다리시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요만큼만 키우면 되지. 네, 저는 이런 뭐 깨끗한 사다리도 들고 다니기 싫어서요. 긴 고지가위 있잖아요. 딱 그거 닿는 데가 그 손님이 끝입니다. 그 이상 다 꺼서 타버려요. 즉, 수거가 제가 사람들한테 주간 거리 갖다가 2m 얘기하니까요. 미친놈 지라고 자빠졌네 하면서 막 지가 가지고 3m 막 어떤 심한 분은 5m도 뛰었었어요. 얘는 왜 소리라니까요? 아니 수구가 실령 15m 올라가면 수거가 10m 뛰어요. 그 비율로는 얘는 수구가 3m야. 2m만 해도 그 비율을 맞잖아요. 나와 돌잖아요. 그죠? 즉 여러분이 정한 수구가 몇 메다냐? 나는 고가 사다리차, 전동차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것서부터 결정이 되어줘야 결정하는 주수가 선택됩니다. 예전에 우리한테 이제 가장 저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가장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2m에 하나씩 심으라고 했어요. 지금 1.5m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 양반이 1m에 하나씩 심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에이! 나 좀 이거 야 빨리 열린다며. 나 좀 빨리 따가지고 빨리 따가지고 김 사장님한테 종자용으로 막 팔다가 나 좀 간벌하지 뭐. 그래서 그분은 1m에 안 심었어요. 그게 경영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열감 방향 해는 사실은 여러분들 식물체가 자랄 때 있잖아요. 해는 진짜로 동쪽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휴면기에는 동쪽에서 뜰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식물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는요. 동쪽에서 북쪽으로 23.5도, 하지 때 23.5도에서 뜹니다. 즉 남북 배열로 해도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있죠. 걔한테 지장을 받지 않고 그 옆에 칸에 그림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아, 하지 때요. 해가 동북쪽에서 뜬다고.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대라고 열간거리가 열간 방향이 동서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나무한테 지장을 맞는 게 아니라 저쪽 한 칸, 두 칸 더 가서 사선으로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좀 더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추를 심든지 심지어 열무를 심든지 뭘 하시든지요. 농사를 내가 주어진 땅에서 농사를 잘 지켰다면 방향을 남북으로 항상 하는 겁니다. 생산량이 틀려져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여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데 비닐하우스인데 여기 남북 방향이 정확히 맞았죠? 얘는 오른쪽과 왼쪽 항상 일정의 농사 잘 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있죠?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동서배열로 돼 있죠? 남쪽과 북쪽, 이쪽과 위쪽이 항상 층거리가 져요. 층거리. 그러니까 이쪽은 햇빛이 잘 받아.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뒤에 것이 들리겠어. 뒤에 거에다가 하면 앞에 것이 남쪽 것이 과속됐어.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고추를 심든 야채 심든 뭐 하든 고랑을 딸 때 있죠. 남북이 결단을 하는 것이 생산량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품질도 좋습니다. 햇빛을 월등히 잘 받아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귀농 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하우스 하나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쪽에 어디 가시면은 하우스를 갖다가 산비탈에 이런 식으로 져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절대 치시면 안 돼요. 하우스를 지는데 뭔 얘기냐?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타고 가시다 보면 그게 뭐예요? 산이 이렇게 있어. 근데 비닐하우스가요 여기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가요?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공기는 밑에 있죠.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맞추면 여기가 아예 안 익었고 여기다가 맞추면은 여긴 다 썩어 문드러졌고 이상하게 버립니다. 비닐하우스는 항상 수평을 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남쪽 같은 경우는 도사각이 충분하니까 더 밀실이 되고 북쪽 같으면 조금 더 뛰어야 한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감나무 수확망이라고 했죠. 호주는요 기똥 차이 불러옵니다. 200m, 300m 끝까지 다 불러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치면 흔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동기로 딱 가서 여기서부터 일로 가면서 쭉쭉 막 흔들고 일로 왔다 그러면서 흔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포크레인 갖다가 바가지에다가 이제 그 고무 폼백을 짓죠. 그거 딱 껴가지고 쓱 퍼가지고 펌프 차이가 실턴, 폼백이가 실턴 하면 되죠. 이것도 수학의 자동화잖아요. 그죠? 물류 자동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과원에서 이거 호두는 과육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흔들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과나 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게 그래서 호두가 좋은 거예요. 호두는 열매 상처가 나서 들어가서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근데 사과에 기스 났어. 그럼 아웃이잖아요. 사과가 기스 짜야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하는 거 밑에서 막 포크레인을 막 긁어서 담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호두는 굉장히 유리하죠.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저 뭐 산림청도 그렇고 호두나무에다가 고사리를 같이 심어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친놈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쌍놈 새끼들 좀 때려줘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원 지역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남원 지역에 고사리 많이 남원 고사리 많이 하죠? 모르죠. 좀 모르시나? 귀농하셨어요? 아니 이제 하려고. 하려고요. 남원의 고사리밭에서 내 밭에 고사리밭이야. 옆에 너미밭이야. 고사리가 번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못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하고 예? 그 방법이요. 예. 그 방법이 고사리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에요. 뭐냐면은 옆으로 못 번지게 할 때는 요소로 있잖아요. 요소를 아주 짙게 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오징어하고 땅 따먹기 하고 하던 근거리 씻듯이 쭉 붙습니다. 고사리는 걸음기가 아주 약하게 있는 야산에서 잘 자라지 밭에서 고사리 자라는 거 보셨어요? 고추밭에 고사리 나던가요? 걸음기가 강한 데서 못 살아요. 그런데 호두나무는 이건 만실성이든 조실성이든 호두나무는요 굉장히 다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뭐 토양 검정실 가잖아요. 거기 가서 뭐 심으시려고 그러세요? 호두요. 호두는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도 잘 모른대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토양 검정실에다가 뭐라고 묻느냐면 저 사과나무나 고추 심을 거예요. 라고 보세요. 사과나무나 고추의 1.5배 내지 2배입니다. 필요 양분이. 조실성 호두나무는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수요로 하는 양분의 스펙이 달라요. 고사리하고 호두나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호두나무 요따만 갖다 심어서 고사리는요 그게 딱 심으면은 2m까지 큽니다. 신성리 갈 때만 저리 가라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2세기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거. 그죠? 그보다 더 커요. 그걸 해집고 나가서 호두나무 관리하고 뭐 전지전자한다고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고사리가 진짜로 크잖아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호두밭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기 적은 사할이에요. 여기서 한 10분 15분 가는 약 9만 평에다가 9만 평 중에 6만 평을 호두밭 하고서 원래 목표는 호두밭이었습니다. 6만 평 정도 고사리를 심었어요. 그 사이에 좀 뽑아야지. 말실성 호두나무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고사리는 성공을 했어요. 호두는 다 전멸했습니다. 왜? 고사리가 너무 잘 자라니까 호두나무가 다 치인 겁니다. 그늘져서. 그래서 호두나무는 실패해서 포기를 했고, 그러면 고사리는 꺾느냐? 못 꺾습니다. 고사리 필 때요, 우리 지역에요, 제일 바쁜 시기예요. 다 하우스 가가지고 막 하느라고 일꾼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고사리는 차 한 쪽 6만 평에 펴나와도 그 꺾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사리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사이에다가 고사리 심는다고 하면 저 미친 새끼 뭘 좀 공부 좀 해라. 정말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 간작하는 게 좋냐? 아까 콩류, 한약재도 좋아요. 키가 크지 않으면서 호두나무하고 그 간작한 작물하고 상호 교차하는 병충해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좋죠.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등고선 하지 말고 수직 배열을 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등고선 배열을 하려고 하면요, 행정관청하고 무슨 약 싸우게 됩니다. 뭐가 들어가고 난리 나요. 근데 수직 배열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길된 게 아니잖아요. 까불라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왜? 어쩌라고. 그리고 요즘 산림법이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표토층에 50cm를 걷어내고 50cm 더 복잡 수 있는 거 알죠? 아세요? 네. 임야도 그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벌목을 했어. 근데 밑에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 제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벌목을 하고서. 근데 지금 50cm 깎아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게 다 걷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우 완전 가능했었죠. 복토도 가능해요. 가능하셨죠. 아주 깔끔하게 만들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쥐들이 봤어? 내가 1m 깎았는지 50cm 깎았는지, 그죠? 그럼 쥐 아무도 하면 돼. 나 50cm 깎았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노하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배수로 할 때 있죠. 물은 한 군데로 모이면 굉장히 센 힘을 냅니다. 그래서 배수 계획을 항상 잘해야 하고, 배수 계획은 도로, 면 계획과 잘 맞춰서 하는데, 아우 제가 진짜 우리 식구들도 막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혼을 냈어요. 야 물로 좀 내 하면 이쪽이 항상 안쪽이 깊어야 합니다. 바깥쪽이 높아야 돼요. 그래 여기 있는 물이 일로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줘야. 그런데 자꾸 반대로 해서. 그러면 계산식으로 하면 이 위에 물이 아래로 보니까 아, 그 다음에 또 여기로 보고. 그렇게 되겠죠? 소용이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도로나 이런 거 될 때는 안쪽이 좁게가 낮게 해라. 그리고 개발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지역이라고 하죠. 나무들, 짜투리들 옆에다 막 쌓아놓으시죠. 거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그 거름 되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왕겨 있죠? 쌀 방학 찍고 나는 왕겨. 왕겨가 식물체가 수분을 통해서 흡수하려고 하면은 왕겨가 7년 걸립니다. 7년. 왕겨가. 그런데 여러분들 저 지역주에 나무 도망오면은 그냥 몇 년 걸릴까요? 약 20년 내지 25년 걸립니다. 죽으면 아예 못 먹어요. 여러분 가끔 땅속에 깊이 타다 보면 옛날에 막 수십 년 전에 있던 나무들 그대로 있는 거 보셨죠? 부패, 부식, 분해는요
표토층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땅속 깊이 묻어들면요 안 돼요. 산소가 없으니까 미생물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막 선충이고 여러분들 땅속 토양에서 미생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99.999%가 몇 센치 있는지 아세요? 표토층에서 20cm 미만에 다 있습니다. 표토층에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벌레들의 아파트를 젖은 거예요. 그리고 과원 주변에는 모든 이런 나무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 지역들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장을 개발하는 데서도 땅 깊이 팠죠. 굉장히 깊이 하고 그냥 다 묻어버리잖아요. 묻어줘 가고 사는 거예요. 호두나무의 암꽃은 눈이죠. 사실은 암꽃눈이 아니라 혼합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암꽃이 폈죠. 암꽃이 폈는데 암꽃만 있는 게 아니라 줄기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파리 나왔잖아요. 그리고 새 눈이 형성되어 있죠. 혼합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혼합아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제 책에 보면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사진에 보면은 열매들 잔뜩 있는데 내년도에 열매 맺을 가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자라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 나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 가지가 없잖아요. 그럼 내년에 올 한 해만 열매가 따먹고 내년은 없어? 그 얘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는 그 안쪽에 이미 분들이 다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년도 열릴 의미입니다. 즉 이게 호두나무의 장점, 특히 조시성 호두나무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조시성 호두나무는 5년 내지 6년 차가 되면은 완전히 생식생장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때는 영양생장이 아예 없어진다고 했죠. 그때까지 수용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때부터 수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예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맺는 거 이렇게 열렸어. 그 안에 또 그렇게 열려. 또 그렇게 열려요. 그때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호두나무 농사는 제일 바쁠 때가 어디냐면은 언제냐면은 나무가 아예 없을 때 거름 갖다 넣고 토양 만들고 형태 만들고 그때가 제일 바쁩니다. 그때가 제일 바쁘고 지주대 꽂고 막 한 다음에 나무 꼬잖아요. 일거리 좀 줄었어요. 그리고서 한 3년차 지나가냐 열매 맺기 시작하면은 얘가 자라면 확 줄어들립니다. 그때 이후로는 일이 더 줄어서 5, 6년 차 들어가면 약이나 가끔 쳐주시면 돼요. 약이나. 사과나무는 막 열매 맺고서 그 도장이 막 한 1m 하고 슉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참 편한 거죠. 그런데 그때 열매들은 요 안에도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세를 좀 강하게 키워야 한다. 거름 많이 드셔라. 수세 강하는 게 결국 거름 많이 넣고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성향 때문에 수세가 약해지면 이 나무는 거름발 안 넣어주면 이 나무는 늙어 죽는다. 이래요. 전라도 쪽에 호두나무 많이 심었었죠.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사실은 전라남도 도지사였는데 저하고 미팅을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총리로 가시면서 왜냐면 전라남도 그 도의원들하고 제가 좀 견학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들한테 너 좀 만나야겠다 하는데 그 미팅이 준비가 됐는데 그때 갑자기 총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어서 못 뵀는데 호두나무 무진장 심었습니다. 전라도에. 그런데요 다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견학하고 약간의 배신을 한 거죠. 싼 데에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꽂아놓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무만 꽂아놨어요. 야산에다가 만실성 시키고 거름도 안 넣고 쌍 뒤집기도 안 하고 그냥 꽂아놨습니다. 근데 경상도 쪽은 좀 살았어요. 경상도 쪽은 왜 사놓느냐? 거기는 돌이 많아.
돌이 많아가지고 통기성이 좋아요. 근데 전라도 쪽은요 사실은 황토기 많거든요. 그죠? 점토질이 많아요. 근데도 거기다 뒤집지도 않았어. 거기다 딱 묻어놓고 밀폐시켜버렸어. 숨 못 쉬어서 죽었어요. 나무들. 이해되세요? 이게 호주나무입니다. 호주나무, 소나무 얘네들은 느티나무 이런 애들은요 호기성 뿌리입니다. 토양이 부실부실부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귀농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땅을 사시든 뭘 하시든 토지를 보실 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문질러 가서 아예 위에 막 땅 위에 돌멩이가 굴러다니면 다갈 돌멩이들 있죠. 그래서 굴러다니면 최고고 토지를 딱 잡아서 막 문질렀는데 꺼끌꺼끌하게 모래 성분이 막 있다. 그럼 좋은 땅입니다. 아사쿠망이든 좋은 땅인데 딱 문질렀는데 여자분들이 하는 거 있죠. 그 파운데이션처럼 아주 고운 가루 밀가루처럼 막 이렇게 된다. 그럼 징그러운 땅입니다. 지금 농사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땅은 비 오잖아요. 비 오면은 추박추박 미끌미끌해요. 근데 땅 속으로는 수분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에만 쭈뼛거리죠. 그래서 바짝 말라서 막 깨끗 갈라지죠. 그잖아요. 그런 토질일수록 더 뭐 우두칩이든 뭐 갈대든 뭐 막 갖다 집어넣어서 토양 개량을 더 해줘야 합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이 나무 습성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꽂아보면 뭐합니까? 다 죽이는 거죠. 제가 개화기에, 호두나무 개화기에 약간의 질소와 약간의 붕사를 섞어주면 자란다는 게 요게 잘 자라요. 응? 꽃잎이. 자, 개화 특성. 호두나무는 자웅동주. 자웅동주는 암컷과 수컷이 한 몸에서 보입니다. 자웅이수, 자웅이화라고 해요. 암컷과 수컷이 다른 곳에서 서로 달라.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꽃 피는 시, 이수 달라. 이런 게 호두나무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풍매화, 바람에 의해서 가지고 수분된다. 여러분들 봄에 이런 보면 소막가루 막 날리잖아요. 그런 게 풍매화예요. 호두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설이었으나 여러분들이 심으려고 하는 조실성 호두나무는요 자웅동주 맞아요. 자웅이숙이 아니라 자웅동숙도 있습니다. 또한 자웅동화 도구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한 놈이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조실성 호두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품질 열매는 호두이되 습성 자체와 재배 방식은 옛날 호두나무하고 완벽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암꽃 얘는 수컷이잖아요. 수컷이 쭉 수컷 서로 자라죠. 그런데 암꽃은 어디 있어? 따로 핀 거예요. 암꽃이 폈는데 수컷이 없어. 그러면 연애를 못 하잖아요. 연애를 못하면 애기를 못 낳아요. 그죠? 열매를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마다 호두나무 한 그루씩 뚝뚝 있죠? 그런데 호두가 안 열리는 나무들 있죠? 연애를 시켜줘야지. 강아지가 발정 났으면 교배를 시켜야 강아지가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와 얘가 꽃피는 시기가 틀린데 그게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차라리 호두나무 품종 몇 가지 품종이 좀 가까이라도 있든지. 우리나라는요 호두나무 밀도가 너무 적어요. 저 우즈벡 가잖아요. 호두나무 동네마다 이렇게 호두마리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요 한 40-50m에 한 그루씩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분 거리가 가깝잖아요. 이놈이 아니라 저놈한테도 수분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또 떨어져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앞꽃이 딱 피어가지고 여기가 보면은 윤기가 잘잘잘 흘러요. 물기가 촉촉하게 흐를 때, 그때가 가장 수분하기가 좋습니다. 10시, 아침 10시 정도. 이거 가장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인공수분 할 때 시간이 몇 시가 좋겠어요? 아침 10시 정도가 좋겠죠. 얘가 개화 시기에 개화해서 이틀 정도가 가장 수분 적기인데 그 시기에 비가 와. 그러면은 수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꽃가루가 미세먼지가 빗물에 딱 찍혀요. 땀으로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수분수를 뭘 잘 해놨다 그래도 인공수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장을 해놨다가 그때 탈탈탈탈탈 가서 털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꽃 섭니다. 자, 그런데 암꽃이 안 보이죠? 자, 얘가 이거 보세요. 얘는 그런데 수꽃눈이 암꽃으로 변해서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실성 호두나무 보면 막 포도송이처럼 열리고 하는 거 보셨죠? 그게 뭐냐? 이 나무는 수꽃눈이 이 나무의 수채에 에너지가 많잖아요. 양분이 많으면은 수꽃눈을 발화시키면서 바로 거기서 수꽃이 암꽃으로 변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꽃눈이 암꽃으로 막 변하면서 암꽃이 특성을 갖고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수꽃의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갸웅동화예요. 갸웅동화. 얘는 수꽃이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참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